이근면 이사장님은 삼성 출신이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사혁신처 초대 수장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람과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시고 연구 개발도 하시고 경험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인재 전략에 대한 굉장히 다양하고 현명한 인사이트를 주실 거라고 해서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AI 시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시대마다 인재상은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네.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인재상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게 제일 또 처음 떠오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AI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요? 지식의 보편성입니다. 지식이 보편화 시대죠. 이제는 누가 무엇을 배웠느냐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개인적 차이는 있겠죠. 아이덴티티가 다를 겁니다. 개성이 다르고요. 결국은 그 시대에도 개인 간 차이는 존재할 거라고 보이죠. 네. 그럼 이 개인 간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이 AI 시대에 좀 더 우리 앞에 경쟁력이 있거나 또는 준비되어야 되거나 또는 시대가 필요로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저는 세 가지를 들읍니다. T, Y, C. 뭐 요 세 스펠링 가지를 합니다. 예. 약자인가요? 예. T, T, 이거 T자형 인재죠. 예. 두루 넓게 알 필요성이 있겠죠. 아, 하나의 전공을 주력으로 하되 두루 여러 가지를. 공대생도 인문계를 알아야 되고 인문계생도 뭐 전산 활용 뭐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을 갖추는 그렇죠. 자가 AI 그러니까 인재상이다. 폭넓은 뭐 심지어는 뭐 철학부터 우주공학까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네, 있겠죠. 네. 그걸 우리는 T자형 인재 어느 것이나 적응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Y죠. Y. Y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질문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맞아요. 예, 질문 잘하는 왜냐하면 사람? AI한테 좋은 질문해야지 좋은 답이 나온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전에 미리 알아야 질문도 하는 겁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기본성에 대한 취득은 그건 뭐 필요한 거고요. 그럼 궁금한 사람, 네. 무엇, why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예. 잘 질문할 수 있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 네. 심지어는 뭐 사이언티픽 픽션처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마 질문과 호기심에 훨씬 더 다가갈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 나가는, 네. 탐험하는 지식의 탐험로를 걸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Y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C는 뭐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이제 시대는 코스모폴리탄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려면 컬처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에 능통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지금 네.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은 참 부족하죠. 거기다가 꼭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코오퍼레이션.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 예. 이러한 것을 갖춘 인재야말로 TYC를 겸비하면 경쟁력이 있다. 그런 인재는 앞으로 AI 시대에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그걸 목표로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AI 시대에는 AI를 정말 잘 활용하는 사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뭔가 페인 포인트, 어려움을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창의적인 사람. 그런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는 원만한 사람. 그게 인재상이네요. 이게 자전거가 많이 있을수록 내가 편한 게 아니죠. 많은 자전거 속에 내가 그걸 탈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AI는 숨없이 많은 자전거를 만들어낼 겁니다. 지식의 자전거죠. 네. 전달의 자전거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탈 수 있느냐. 타는 기술, 이걸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AI 활용법을 반드시 배워야 그렇죠. 할 예. 의무이자 책무가 있다. 아마 네. 시대의 소명이겠죠. 그거 모르면 문맹이 되지 않을까? 네. AI 문맹. 이런 얘기를 우리는 아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AI 시대인데 AI를 모르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할 수 없이 네. 대세죠, 뭐 이제는. 네. 네.
최근에 그 정부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AI 인재 10만 명을 우리가 이제 키우겠다. 어떻게 보면 10만 양병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100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의지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인사 조직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상황인데 뭐라 그럴까요? 근데 최근에는 현실적인 과제도 많아요. 뭐 인재 쟁탈전이 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뭐 대표적으로 메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초고액 연봉을 제시하면서 인재를 막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경쟁사가 구글인데 거기에 AI 사업부인 딥마인드의 또 인재들을 데리고 오고 그 인재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해외 유출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인재 유출.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대가 언제입니까? 시대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어느 나라에서나 취업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글로벌 취업 환경 속에 이제 사람이 있죠. 특히 젊은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 경계라는 건 취업 시장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경계를 지어라. 예. 결국은 그러한 경계를 떠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자격을 갖췄느냐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근데 뭐 10만 양병설은 뭐 역사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이건 늘 숫자만 존재했죠. 네. 그래서 그 10만 양병설의 구체적인 진짜 어떤 걸 하고 싶은가 이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일반 전공을 대학에서 가르친다. 네. 대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런 구체적인 생각이 떨어진 거죠. 기업에 제가 있을 때도 어떤 일을 했냐면 트랙형 인재 양성을 대학에 주문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예요. 네. 이러이러한 스펙의 사람을 양성해달라. 이렇게 요청했고 그런 과정을 만들고 거기에 뭐 연구자재, 뭐 지원비 이런 걸 해서 양성을 했습니다. 맞춤형 인재 양성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맞춤형 양성이 돼야 되겠죠.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10만 명이 꼭 대한민국 사람으로 채워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 인재든 여기에 올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고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느냐. 전 뭐 대학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산학년이라는 개념이 다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숫자가 아니라 굉장히 AI는 빠른 속도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전공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벽을 허물지 못합니까? 글쎄요. 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AI는 6개월이 이미 옛날이 역사, 히스토리가 되죠. 네, 맞습니다. 좀 더 빠른 결정, 좀 더 빠른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죠. 숫자가 아닌 대책. 이것이 10만 양병설에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물론 대학교 1, 2학년 정도에는 폭넓은 것을 많이 가르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고등학교 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대학교 1, 2학년 때 어떻게 학습시키는가? 그렇게 학습해갖고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나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학점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많은 시간을 생각하게 하고 뭐 독서도 하게 하고 경험을 쌓게 하는 이런 게 1, 2학년 때 필요할 것 같고요. 3, 4학년 되면 인턴이나 프로젝트형으로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실전형으로 체험할 수 있게. 대학교 4학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실은. 그러니까 10만 양병설 이전에 대학교 내에서 AI형 학습 모듈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체적이죠. 뭐 정부는 숫자지만 기업은 실용입니다. 대학은요. 역할을 재정립한 AI 시대의 대학의 역할은 이거 아마 과제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요? 다 똑같은 기회를 누려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결과가 다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AI 시대에는 진짜 탤런트 있는 핵심 인재도 필요하고요. 그냥 워킹 하시는 분도 필요하고요. 다양한 인력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이 조합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이것이 사회 숙제이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AI에 뭐 10만 명의 인재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사실 허울인 거고, 그리고 스펙 위주로 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은 거고, 네. 이제는 실전에서 뭔가 AI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AI 관련해서 일자리는 또 많아야 되는 거고, 네네. 예, 그거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계를 지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재일 수도 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인재를 좀 활약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면이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보면은 최상위 AI 연구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급 인재가 2%밖에 안 된다는 최근의 결과를 있었을 때 굉장히 좀 암울했거든요. 지금 네. 변화의 속도가 네.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한참 뭐 산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교육의 기회를 넓혀야 됩니까? 이거는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국가에서 그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건지. 국가는 학교와 기업 간을 연결해주는 예. 그런 통로지요. 예. 예.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라는 자체가 시장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정책처럼 대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고유의 대학이 필요하냐. 아니면 그렇다고 기업형 인간만 키웠을 때 나중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재교육 문제가 또 뒤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실전형 인간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투입해서 프로젝트형 예. 또는 인턴형 이런 식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경험형을 만들어줘야죠. 이제 와서 신입사원 뽑는 기업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치 경험 있는 졸업생, 경험 있어 보이는 졸업생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한 역량을 갖춘 경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학에서 새싹들을 가르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그리고 그걸 이끌어가는 건 이제 기업의 몫인데, 사실 그 인사 그리고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노조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AI 시대에 전환형 노조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셔서 전환형 노조라는 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글쎄, 우리나라의 노조의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상대적인 거죠. 그 어느 나라나 뭐 필요성에 의해서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만, 어떻게 앞으로 바뀔까? 일자리는 로봇, 무인공장, 이건 뭐 예. 대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안 가도 될까요? 세계는 가는데. 근데 우리 경제 자체는 국내 시장용이 아닙니다. 세계가 시장이죠. 그럼 세계 시장에 갈 만한 경쟁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럼 다른 국가는 로봇 무인공장 시대를 가고 있는데, 네. 우리는 여기서 노동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아마 우리 물건을 살 곳은 없을 겁니다. 우리 물건을 살 곳이 없다는 뜻은 우리가 사올 돈도 없다는 뜻이 되겠죠. 왜? 자급자족 경제가 안 된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요. 고로 노조가 지금까지 나누기에 주력했죠. 나누기, 내 권리 찾기.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제는 살아남기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살아남기. 살아남기. 예. 이 AI 시대의 빠른 변화에 우리 노조도 살아남자. 그럼 노조가 어떻게 전환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죠. 내 목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갈 길을 찾는 것.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술이 도입됩니다. 저항하고 파업해서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될 겁니다. 아마 앞으로. 오히려 개개인이 그 변화는 그저 수용하되 그 속에서 내 일자리를 지켜야겠죠. 아, 로봇 공장이 된다? 로봇 공장을 누군가 또 관찰하고 관리하고 또 피드백을 해줘야 될 겁니다. 네네. 뭐 인간이 할 영역을 오히려 찾아내는, 우리의 생존 스킬과 직무를 찾아내는데 오히려 노조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가치는 어떻게 바뀌어갈까? 마켓 프라이스라고 그러죠. 이제 개인들이 노력해야 될 겁니다.
하나의 전공, 하나의 직무를 갖고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게 됐죠. 맞습니다. 그러면 네. 평생 재교육 같은 자기를 디벨로프 시키고 자기 역량을 바꿔가는 노력, 이것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닐까요? 단체로 무엇을 주장하기보다 나의 생존도 굉장히, 이런 거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각계 전투라고 얘기합니다만, 나의 생존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 생존은 내가 아직 누가 해결해 주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생존적인 걸로 타켓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시대에 뒤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만일에 시대에 뒤지고 다른 나라에 뒤진다면,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약진이라는 건 뭐 이건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까? 국가는 생존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존형을 먼저 생각한다면 국민, 사회, 정부 모두 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정치 이전입니다. 이거는 정치가 아닌 우리 모두의 경제적 생존과 다음 세대를 위한 포석, 이걸 생각하면 노조가 전환형으로 바뀌어야죠. 그런 과정에서 나눔이 필요한 거죠. 지금의 시대는 나눔의 시대가 아니고 생존의 시대로 네. AI는 우리를 밀고 가고 있다. 그런데 없죠, 우리나라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노조는. 예. 왜 오늘을 중시하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대승적으로, 뭐 개개인이 살아가는 목적이 가족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함 아닙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양보해 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한 번쯤 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주식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에 로봇주가 급격히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결국 노동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개인의 인생을 그 잘 살아가는 그런 생물을 가지고 생존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전환형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죠. 생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노란봉투법 얘기가 나오니까 한국에 와 있는 외국 기업이 철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마 그런 약속이 아니었었겠죠. 그러니까 신뢰를 그쪽은 희망을 했었고 우리는 시대가 변해서 그 신뢰를 바꿔보자라고 얘기한다는 거겠죠. 그럼 그쪽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다음에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의 약속을 믿고 투자할 수 있을까요? 이건 국제적인 신뢰의 문제까지도 번질 수 있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죠. 역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많습니다. 유럽이고 뭐 동남아고 또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날에 진출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근데 그 투자 조건이나 환경 조건을 또는 법적 제재를 바꾼다면 우리는 거기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생각까지 크게 해본다면 대승적 판단, 이런 생각이 세계화 시대엔 필요한 거 아닐까? 역지사지, 이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법의 내용을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 내용은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 입안을 하셨으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각한다면 뭐 반대하는 쪽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AI 시대에 그 AI의 역량을 활용하고 이를 또 창출해내는 가치를 창출해내는 한 개인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고 그 개인 사람을 담는 기업의 그릇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업을 규제하는 그 국가 그런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인데 국가는 어때야 된다고 보세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나라의 외국계 기업이 들어올 때 땅 주고 인프라 만들어주고 세금 안 걷고 하면은 국내에서 허가할까요? 생각해 봐야겠죠. 네. 근데 세계는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한국 기업이 오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데가 많은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한국 기업의 위상이 있죠. 근데 그건 그 기업의 문제는
일자리와 직결되죠. 맞습니다. 일자리는 네. 누가 만들어주는가 하는 문제에 뒤돌아가 보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뭐 최근에 일자리 논의가 실종된 것 같습니다. 그 일자리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건 이 시대의 화두이죠. 우리 다음 세대의 절박함이 그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가가 어떤 일을 해줘야 될까? 다음 세대의 의무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금 이 순간에 노력을 해야 될까?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뭐 대국민 설문조사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뭔가 예. 니즈를 파악하고 활동해야 해결해야 된다는 예.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국가는 반드시 AI 관련해서 그 울창한 인재의 숲을 만들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 굉장히 심각하고요. 인구 절병 문제에 맞닥뜨린 거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사람이 없는 마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농촌 지역에서도 좀 많은 것 같고 지방 같은 데에서도 쏠림 현상이 워낙 양극화돼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현상은 예, 사람은 사는 곳이 점점 줄어드는데 네, 우린 지방화 시대를 열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약간 미스매치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힘의 균형을 분산시킨다는 거를 떠나서요. 떠나서. 예. 그럼 그쪽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면 가겠죠. AI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인재가 가는 것처럼. 그럼. 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정책이 보면 그 하나하나는 다 맞는데 어떤 하나는 맞지 않는, 전체적으로는 안 맞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부분의 최적이 전체의 최고적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난이지요. 네. 이 저출산 문제가 어느 하나를 해결해서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네. 아이를 낳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야 되는데 뭐 일례를 들으면은요.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현실. 네. 아이에 대해서 마치 짐처럼 취급하잖아요. 아이는 짐일까요, 우리 인생에? 이런 근본적인 부분도 있고요. 뭐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난임 뭐 이 병원이 문전성시라고 합니다. 그거 국가가 적극 나서서 좀 해결해 줄 수 없을까요? AI 시대에.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좀 낳게 해주는데 모든 정책을 놔야죠. 아이를 가질까 말까 하는 사람한테 갖게 하는 생각. 이게 우선순위가 있겠죠. 저는 뭐 정책 중에 1순위는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낳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먼저. 근데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 이 사회를 구성해 환경, 생태계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뭐 아이는 짐처럼, 아이 낳는 것은 뭐 여성의 경력 단절이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저출산인 거는 세계적인 조례인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정책은 대부분 돈 줘서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하죠. 글쎄요, 돈을 주면 아이를 낳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국가가 사실 그동안 보면은 매년 수십조의 돈을 투자하긴 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는 사실 변변치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이건 뭐 국가의 생존적 위기인데 옛날에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걱정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그때도 여러 가지 경제적 유인 효과를 했습니다만 가장 성공한 건 한마디였었습니다. 둘만 낳아 잘 키우고. 네. 개인화되어 있는 거죠. 국가의 목표라도 개인의 목표와 일치시켜야 됩니다. 개인은 왜 살까요? 행복하려고 살지요. 이 개인의 행복은 아이 있는 것과 아이 없는 것이 어떤 게 행복할까가 이게 국가가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고 나아가도록 유도할 방향 아닐까요?
아이는 행복일까요? 인생의 전 생애를 돌아보면 마지막에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는 나에게 많은 행복을 줬어라고 되는 것이 동서고금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많이 활동하고 열심히 사회에 참여할 때 아이가 다소 지금 세상에서 어떤 제약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그 제약은 사회와 국가가 같이 나누면 되는 거고 네. 아이 낳기 좋은 사회, 아이 낳기를 좋아하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 이게 국가의 의무 아닙니까? 자꾸 어디다 돈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가만 보면은 저도 이제 여성으로서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낳고는 싶어도 하나 아이가 있을 때 뭐 영어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끝까지 책임지려면 돈이 너무 많이 현실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참 많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보면은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명 낳으면 이제 그만이라고 또 외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형제, 자매가 주는 그런 정서적인 자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쓰신 글도 제가 사실 이금면 이사장님의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만 시사하는 점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아이가 부러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요. 예, 아이를 보면 부럽다. 예. 나도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게 해주는 환경. 네. 이걸 만들어야 되죠. 예. 아이를 지금 어떻게 키울까는 약간 가치관에 우리는 약간 흔들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 아이는 천재라고 생각하는 건 부모 마음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전부 다 천재는 아니겠죠. 내 아이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키운다는 것이 사실은 개인의 책무이자 사회의 약속이어야 하죠. 근데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시고 싶으세요? 모두가 최고의 대학을 갈 수는 없겠죠. 예. 그 현실을 인정하느냐? 내 아이는 다 영어 유치원을 가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영어. 네. 이제는 AI가 해줍니다. 시대가 네. 바뀌었는데 네. 글쎄요. 이러한 것이 부모의 교육은 필요 없을까요? 내 아이에게 뭐든지 잘해주고 싶고 좋게 해주고 최고로 해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겁니다. 저도 부모로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나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아이의 미래를 보는 조금 한 발짝 뒤로 간 생각. 이것이 사회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죠. 좀 줄다름치죠. 한 곳을 향하여. 네. 이걸 누가 고쳐야 될까요? 사회가, 국가가, 담론이. 이런 의제가 없어진 것. 이것도 우리 저출산을 막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네. 조사해 볼까요? 아이가 행복인지 짐인지? 대부분 행복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네. 공동선이다. 이런 느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국가의 전략과 정책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굉장히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죠. 가족, 자녀 이런 구성원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프레임이 어울린다? 아니면 이제 설계가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녹여야 내가 된다고 외로울 보시나요? 땐 누가 내 옆에 뭐 이런 노래가 있죠. 누가 내 옆에 있을까? 네. 누가 있을까요? 가족. 생로병사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주변에 누가 있나요? 예. 늘 곁에 있어줄 건 가족이지. 예. 가족의 재발견, 가족의 의미, 하우스와 홈은 다릅니다. 하우스는 집입니다. 홈은 가정. 구성원이 있는 예, 겁니다. 예. 스위트홈은 가족 구성원이 같이 누리는 인류가 도달하는 행복의 근원지이자 종착지일 수도 있습니다. 네. 파랑새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 집에 있었어요. 예. 내 마음에.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간의 가치적인 거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고서 파랑새를 바깥에서 찾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누구나 산다면 그 행복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한 그런 사회적인 뭐 리빌딩, 행복의 리빌딩 뭐 이런 것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거 아닐까? 이런 것이 늦지 않습니다. 늦지만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이를 사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이는 우리들의 사랑에, 우리들의 행복에, 우리들의 인생의 정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를 먹고 노년이 되었을 때 아이는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사장님께 아이들의 존재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세상 어떤 거와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귀중한 존재. 그것보다는 내가 살아온 이유가 어디에 존재했을까?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결혼 생활도 아이가 주는 의미가 두 사람을 파트너십을 얼마나 공고히 해주는가. 아, 부부 말씀하시는 부부. 거죠. 예. 그 공동 목표로 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죠. 네. 아이를 위해서 살아온 거 아닌가요? 바꿔 얘기하자면 한 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요?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았어요. 돌아보고 뭐 어쩔 확률이 없죠. 제일 중요한 건 의식주고 생존이 먼저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앞선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와 있죠. 그렇다면 의식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계속성, 국가적 어느 상태의 영속성을 누가 만들어주는가? 이건 책임 있는 위정자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국민한테 좀 잘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요즘에 와서는 뭐 그냥 지금 오늘을 너무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국가, 사람, 조직, 회사 다 지속성, 영속성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지 않을까요? 오늘 생일 차려먹고 환갑은 안 차실 겁니까? 배짱의 세상 우리는 그게 옳지 않다라고 배웠는데 글쎄 요즘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계하면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도 크다. 지금까지 다른 방식은 안 됐잖아요. 네. 그게 근데 거기에 왜 정신적 해당이 있다. 문제를 예. 과거에서 배우지 않는가? 모든 노력을 아이와 행복과 가정에 대해서 그러고 아이를 자력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회와 국가가 같이 해주는 이런 시스템적인 구상 이게 개별보다는 훨씬 사회적으로 도달해야 될 길이자 시스템적 어프로치 아닐까요? 전 뭐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사회적 비용이 어떤 게 줄 거냐 하는 거죠. 사회적 비용은 아이를 낳게 하는 세상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예. 국가적 비용도 아이를 낳게 만들어주는 세상이 훨씬 비용이 줄어들 겁니다. 그거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줄 위대한 유산이죠. 지금은 갖고 있는 유산을 까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겨줄 게 빚입니까? 행복이고 희망입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도 개인들이 올바른 가정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게 예. 정책에서 제대로 설계되어야지 그렇죠. 예. 올바른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회가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국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제 저출산했으니까 고령화 한번 넘어가 봐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복지라는 게 말이에요. 잘 챙겨주려고 하면은 또 비용도 많이 드는 상황에서 이게 사회적으로 보편적 복지냐 차등적 복지냐 이게 또 많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논란의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뭐 일례를 들자면 예. 이번에 뭐 소비 무슨 쿠폰 소비 쿠폰. 네. 얼마 받으셨어요? 이제 그게 말하면은 그 자신의 그 소득에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합니까?
다 똑같이 주지. 예. 다 똑같이 주지 않았잖아요. 음. 왜 그랬죠? 이게 보편적 복지는 다 똑같이 줘야죠. 그걸 얘기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15만 원이나 50만 원이나 네. 사회적으로 뭐 유의 차이가 많은 사람에게 있습니까? 뭐 그러지 말고 한 1억씩 논아주면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한 1억씩 논아주시면 좋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뭐 인플레이션이 되고 뭐 돈이 어딨냐. 한국은행에서 찍으면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건 이미 시대 담론은 지나갔다고 봅니다. 이번에 뭐 그렇게 차등 지급하는 걸 보니 재원이라는 건 한정돼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구분되어 있구나. 네. 이 AI 시대의 데이터 통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걸 구분할 정도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담론이 그 차이를 갖고서 구별과 차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이제 좀 진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한정인 재원이 있다. 가능합니다. 뭐 세계 중에는 뭐 자원이 엄청나서 그것만 갖고 국민한테 계속 해줄 수 있는 나라도 존재하는데 안타깝게 우리는 유일한 자원이 사람입니다. 네. 사람한테 투자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 중심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나라인 건 틀림없으니 그 사람들이 좀 사람답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습니까? 말 그대로 십시의 일반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10명이 1명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1명이 10명을 도와줘야 된다면 그건 국가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사회의 모습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사회를 같이 가야 될 분들, 노력했지만 미치지 못했던 어떤 그분들, 시스템이든 개인이든 간에 그 사회가 포용되고 안 나가는 그런 정책을 우리는 복지라고 얘기합니다. 네. 전 국민을 복지 대상으로 보겠다는 이 생각은 전 국민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 굉장히 진부한 담론이다. 예, 이제 예. 대부분은 다 잘 가고 혹시 기회를 잃어버린 분들한테 그 나머지 분들이 복지라는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으로 안아줘서 다 같이 가는 사회. 이게 바람직하고 가야 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은 새 정부에서는 어떠한 도약이나 뭐 디딤돌이나 정책이 좀 구현된다고 보시는지 평소에 좀 의견이 있으셨다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정신을 그대로 살리면 좋겠어요, 복지에. 네. 복지는 필요한 것은 차등하는 게 그게 우리 재원이나 또 사회적인 뭐 요구나 이런 거 봤을 때 이제는 무리가 없겠구나. 벌써 20년 전의 담론은 좀 지나갔구나.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1%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5%, 10% 되면 이 문제도 또 해결됩니다. 그만큼 많은 경제력과 세금과 국가 재정과 이거 있으면 좀 더 폭넓게 곡간을 풀 수 있겠죠. 네. 아니 배고프다고 내년에 씨앗을 먹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배고프다고 우리 아이들이 여축해 놓은 곡간을 헐어서 먹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남의 자식 거는 헐어도 됩니까? 내 자식 건 못 헐지만 남의 자식은? 이것도 사회 정의에 반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 같이 어떻게 공존하면서 갈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 이게 정책과 위정자의 몫이죠. 우리 다 같이 잘 살든 다 같이 못 살든 우리는 다 똑같자. 이건 인류 역사상 성공하지 않은 정책 아닙니까? 뭐 꼭 이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런 정책이 성공한 적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캠페인을 벌여야 되는 거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지와 일자리를 잘 연계하고 복지와 예. 일자리. 복지 재원을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좀 쓴다면 그럼 또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돈 주는 시스템이 그냥 무차별 주는 게 꽤 많습니다. 네. 뭐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면 취업 장려금 그거 어떻게 줍니까? 뭐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 이해가 좀 되네요.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뭐 쉬운 얘기로 그냥 써내면 준다. 네. 그 쓰는 내용 그걸 검토할 행정력은 없습니다. 그만큼은.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선택되는데 글쎄요. 일자리를 갖게 하고 그쪽에다 임금으로 보전해주면 어떻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이건 뭐 역사의 하여튼 뭐 그냥 하나의 진리인데 네네. 쉽기는 고기 놀아주는 거겠죠. 근데 그게 이제 복지에서 행정도 쉽고 통한다. 뭐 다 쉬워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복잡해지면 예를 들어 중장년층 지금 재활용 교육을 안 시키고 이들을 쓸 수 없습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고령자들과 중장년은 체력이 옛날과 보다 훨씬 좋아요. 예. 그럼 이걸 생산 인구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훨씬 강화돼야 되는데 저임금으로만 해결하겠다 이러면 안 되죠. 고용하시면 복지 재원을 거기다 써서 임금의 30% 지원해주면 안 됩니까? 뭐 이런 발상의 전환이 그런 로드맵을 매칭시키는 것. 하다못해 뭐 요금을 받는 것도 네네. 가서 받으면 그 일당에 플러스 정부에서 돈을 주든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돈 주는 정책은 진짜 필요하죠. 거동불편자. 예. 진짜 생계 최빈자. 여기는 그런 정책도 필요할 겁니다. 선별적으로. 뭐 우리나라 뭐 비리가 뭐 사회적 뭐 이런 게 많습니다만 하나씩 찾아가면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그 이금면 이사장님께서 지속 성장이라는 얘기를 좀 해주셔서 그게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 지속 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생산 의욕 고취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나의 삶의 거의 마지막 모습이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뭔가를 일을 해서 그냥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경제적 주체로 될 수 있게끔 인식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런 게 AI 시대에도 많아질 거라고 많은 AI 일자리가 시대가 만들어질 되면 거라고 오히려 보십니다. 예. 더 타의에서 일자리를 기회를 박탈당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세상은 모든 거 AI로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나라는 톨게이트에 요금을 받거나 입장권을 받는 거를 나이 드신 분들이 받습니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제도. 어떤 것은 뭐 나이 드신 분들 전용 잡으로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점?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그런 일을 해요. 사회적으로 젊은이의 일과 중장년의 일과 노년층의 일이 사회적 부가가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거에 염두에 둔 사회 정책,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노년층에는 뭐 최저임금이 아니다. 그 반만 줘도 난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책이 바람직한 거지요. 그분들한테 30만 원짜리 쿠폰 놓아주는 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지혜를 좀 더 모았으면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듣고 정책에 반영시킨다면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빛나는 가치가 창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장님 혹시 새 정부에 바라는 점 있으십니까? 지금 예. 갑자기 일자리 문제가 실종됐어요. 네. 네, 뭐 물론 출범이 얼마 안 되고 뭐 급한 일이 많아서 근데 모든 자료에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소는 누가 키우죠? 청년들은 어떡하죠? 그 청년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결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파종기를 놓치면 수술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면 국가적으로 이거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적당한 때가 있다라는 거고. 예.
그렇다고 그분들이 모두 다 좋은 직장을 가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사회적 풍토를 정부는 어떻게 바꿔줄 건가? 이 미스매치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 하는 문제에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세공제제도 좀 만들면 안 됩니까? 청년들의 일정 금액 이하에는 세금 감면을 완전히 더 해주든가 추가적으로 더 하든가 또는 자기 가족의 세금까지도 빼주든가 이렇게 청년층에 대한 특별한 어떤 정책이 집중적으로 좀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다 좋은 일자리에서 고액 연봉 받을 수 없다면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보장해 주는 제도 이런 쪽으로 조금 폭넓게 네. 뭐 그 세액공제제도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사회에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이거 특별세를 사용해도 충분히 될 텐데 네. 글쎄요. 거기에는 뭐 500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게 과연 사회적 정의일까요? 그 신용카드 500원 사용하려면 거기에 드는 재반 트랜잭션 비용 등등이 국가 전체 사회적으로 500원만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선별적인 세심함 이게 이번 정부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심함. 왜? 대통령이 실용정부를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네. 실용은 이런 게 실용이죠. 무슨 정치적 실용은 논외입니다. 그거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은 전 국민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경제정책만은 제발 세심한 실용, 그 다음에 역지사지 이런 쪽으로 좀, 그 다음에 뭐 정의란 무엇인가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 낮은 곳에서 이 정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 힘 있는 자, 목소리 높은 자,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권익을 먼저 찾아주는 아직도 기득권 중심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죠. 그 사회의 취약계층은 힘도, 목소리도, 집단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낮은 곳을 보는 실용. 그래서 세심한 실용, 낮은 곳을 보는 실용, 그 다음에 앞과 뒤가 같은 실용. 실용이 뭐 앞으로 보니까 실용이고 뒤로 보니까는 뭐 징세다 이런 얘기를 하면 곤란하죠. 이렇게 세심한 실용, 낮은 곳을 보는 실용, 앞과 뒤가 같은 실용, 이것이 실용의 진문명이었으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죠. 뭐 저는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정부는 역할이 있죠. 설득하고 알리고 교육하고 또 알리고 또 설득하고 이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개봉박도 땅 하는 거 이건 정치적 또는 정책적 엘리트의 따라와 하는 이런 발언과 비슷한 게 들립니다. 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진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 거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국민 주권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공인 시대여야 되죠.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시대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AI 시대에 적합한 정부의 역할, 정부의 플랫폼의 방향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다는 거죠. 취약계층이. 국가 발전 전략의 지점은 결국 사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를 오늘 정말 가슴 깊이 좀 배웠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요님들이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역사를 만들어내가는 그 주역이라는 것도 꼭 잊지 않길 바라면서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일까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세계고 우리나라고 모두 다 열린 것 아닐까요? 꿈은 갖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이상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아무리 냉혹한 현실과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이 아름답지 않은가요? 여러분은 어떤 요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요만한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요따만한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요따만한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행복한 내일은 우리 손에 달린 것 아닐까요?